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다 거쳤는데도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잖아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패망의 30년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민족,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재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창기에 부를 독점하면 그 상태로 끝까지 가요. 한번 격차가 생긴 부가 이게 좁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박정희가 저지른 폭력의 덕을 보고 있다. 화교들에 대해서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요새 차단을 하면 되거든요. 법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친중 감수성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한국이 초기에 화교 네트워크의 뿌리를 차단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역사적으로 이걸 볼게요.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도된 거고요. 전략이란 의도된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냥 드립다 팼어요. 대놓고. 뭐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자본은 조선시대부터도 과거부터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청전 보세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잖아요. 공양미 300석 누가 냅니까? 그 중국 상인들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중국인들은 돈이 있었다라는 인식이 조선시대부터 아주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왕서방이라고 하면 돈은 있는 서방. 이게 왕서방인데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의 철도 재벌 중에 존 머리 포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철도왕이 됐는 줄 아세요? 오병감이라는 중국인의 하인 노릇을 하다가 이 사람 눈에 들어서 이 사람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사람한테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하산을 한 거죠. 넌 이제 하산하거라. 그래서 큰절을 하고 자기의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철도 왕이 됩니다. 이 오병감이 청나라 말기의 중국 재벌인데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철도 재벌이 중국인 스승에게 장사를 배워서 미국의 철도 재벌이 될 정도로 그 중국인의 돈 버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만 짱깨라고 부르는 나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음식점도 짱깨라고 부르고 짱깨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장괴예요. 장괴. 장괴는 금고를 부르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자로 금고를 장괴라고 해요. 그럼 금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중국인이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짱깨라는 말은 이 장괴 하나씩 꼭 차고 있는 왕서방들, 돈 많은 왕서방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막 이렇게 존경해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하어는 아니었던 거죠. 자영업 사장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비하어가 됐죠. 동남아시아를 보면 하이소, 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하이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못 사는 사람들. 이 하이소가 두 그룹으로 형성돼 있어요. 전통적인 토착 내지주, 그 다음에 화교. 동남아 음식 자체도 화교들 없이는 지금의 형태를 가질 수 없어요. 특히 태국 음식 같은 거 보면 형태를 다 중국인들이 만들어줬는데 동남아 전통 가정식 식사는 매우 단촐해요. 우리나라는 참 공교롭게도 중국 음식에 영향을 받은 한식도 있죠. 족발같이. 그러나 동남아시아처럼 음식에 있어서 거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거의 받진 않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인은 아직 화교들보다 미숙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한국인의 80%가 농민이었어요. 다시 그 농민의 85%는 가난한 소작농이어서 어떤 지식 수준이나 경제 경험이 더 없었고, 그러면 나머지 농민이 아닌 20%는 다 월급 받거나 자영업하는 사람이었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7, 8%는 어부였을 거고요. 그 중엔 나무꾼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은 정말 90몇 %, 진짜 어떤 그런 현대사회, 현대의 어떤 그 경제활동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상태에서 화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도를 추월해서 빠른 속도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때 화교를 우리나라가 때려잡은 거죠. 초기에 방치했으면 지금 우리도 동남아처럼 됐을 것이라는 경고성 반응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만약 그때 한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정말 동남아처럼 경제 주권을 통째로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남아처럼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부를 독점하면 그 상태로 끝까지 가요. 그 격차가 안 벌어지잖아요. 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 강제적으로 뒤처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호남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깡패들이 전라도 사투리 쓰죠. 이게 뭐냐면 미국 갱스터 무비에서 갱스터들이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가 많이 등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처진 환경에서 범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는 물리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하나를 어디를 먼저 깔았느냐로 이 차이가 수십 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한번 격차가 생긴 부가 계속해서 심해질 수가 있지, 이게 좁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박정희는 화교 자본이,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대한민국을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단행을 했죠. 땅을 뺏고 재산을 빼앗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네. 제주는 곰, 여기서 곰이 누굽니까? 한국인이에요. 돈은 중국인만 버는 거예요.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정부가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외국인 사업 허가제 강화, 거주 및 사업 활동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해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자, 땅을, 자, 보세요. 외국인 토지 소유를 50평으로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 50평. 그 땅을 못 사는 거예요. 토지 소유 50평이면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거주를 해야죠, 거기서. 근데 그걸로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오래된 중국집들 가면 홀 있고 주방 있고 뒤에 식구들 사는 그 쪽방 있잖아요. 이게 딱 5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고 싶어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나요? 그것도 외국인 등록제에 걸려서 은행에 돈을 이렇게 놔서 그거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럼 부를 축적을 하려면 부동산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데 부를 축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50평 이상의 땅을 살 수 없어요. 거주 및 사업 활동 제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도 정해요. 거주지도 정해요. 이거는 사실상 2등 국민 취급도 아니고 거의 조선시대 기준 노비 취급을 한 거예요. 화교 자본이 이렇게 팽창할 기회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틀어막은 거예요. 게다가 1972년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땅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돈 벌지 말라. 그리고 이건 뭐냐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자하고 중국인끼리 모이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차이나타운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 목적으로 조성한 인천 차이나타운, 뭐 부산 차이나타운, 뭐 그 정도 규모 말고 정말 미국의 LA 차이나타운 그 정도 수준의 차이나타운이 되면 미국의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이 화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어를 한마디 하지 않고도 평생 사는 게 가능해요. 그 정도 규모와 뎁스를 가진 차이나타운이 생겨나면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한국중앙은행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즉 화교들이 결집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너무 막무가내고 그냥 절차적 정당성 없이 그냥 때려잡은 거잖아요. 박정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화교들끼리의 정체성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강해요. 화교끼리가 우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짬뽕은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짬뽕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한국의 중식은 산동성 사람들이 건너와서 한국의 중식이 만들어져요. 일본의 중국식은 광동성 사람들이 일본에 주로 건너가서 일본의 중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본 중식과 한국 중식은 계열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산동성, 일본은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동성에서 중식이 왔기 때문에 볶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짜장면도 사실은 볶음국수죠. 원래 간짜장이니까. 그런데 일본의 중식은 광동성에서 갔기 때문에 국물 요리가 많아요. 라멘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짬뽕인데 우리나라에 짬뽕이 생긴 과정 자체가 그거예요. 한국의 화교와 일본의 화교와 대만의 화교끼리 서로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교 집안에 시집 오고 장가 오는 젊은 일본 출신 화교가 짬뽕 레시피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짬뽕이 정착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 살던 화교는 한국인보다 일본에 살던 같은 화교와 더 동질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이 잘 돼야 돼라는 애국심이 우리만큼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자본이 모이면 화교 자본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이는 민족 자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삼성하면 현대보다 왠지 얍삽한 이미지가 어쩐지 있지만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던 삼성의 사훈이 뭐였냐면 산업보국이었어요. 산업을 일으켜 나라를 보국하자. 정주영 현대 창업 회장의 결정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되기 위한 마음으로 조선 사업에 진출을 하잖아요. 조선 사업은 리스크가 엄청 컸어요. 사실 망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 배 한 척 잘못 만들었으면 현대그룹 쫄딱 망했어요. 근데 도전하잖아요. 그건 애국심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타는 한국인이 만든 고유한 독자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포니를 개발하죠. 그리고 그 포니를 수출했더니 욕만 먹어. 그럼 해외에 팔아서도 욕 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이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를 걸고 이 현대라고 하는 우리 상표를 걸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낡은 애국주의, 낡은 집단주의일 수 있지만 그 한국 기업인으로서 한국인의 한국 물건의 수준을 세계에 증명하겠어라고 하는 그 애국심으로부터 그 폭발해온 그 에너지가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화교들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동남아를 잠식한 화교 자본은 자 태국의 화교가 태국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태국의 독자 자동차 고유 모델을 만들 욕망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의 화교가 우리 인도네시아도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정말 그런 해양 대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정주영 회장처럼 목숨을 걸고 인도네시아의 조선소를 세울까요? 인도네시아 화교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화교의 자본을 박정희가 몽땅 뺏어서 그 자리를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재벌들에게 그 몰아준 것은 방법은 정말 무식하고 폭력적이기 이를 데 없는데 정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라는 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불편한데 사실은 사실이니 제가 아이러니한 문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저지른 폭력의 덕을 보고 있다. 화교들에 대해서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화교들에겐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죠. 소공동 정비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화교 경제권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전략적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냥 대놓고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박정희는요. 화교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할 수 있는 거 이 사업 제한까지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제 거의 중국 음식점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중국 음식점들이 돈을 잘 버니 그 돈은 그렇게 돈 버는 꼴도 우려를 했어요. 박정희는. 그래서 짜장면 가격 상한제 실시 너무했죠. 당시에 옛날부터 거의 일제강점기 때부터 짜장면은 한국의 이제 화교들의 어떤 주력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짜장면의 원래 형태는 간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예를 들면 한 그릇에 5,000원은 받아야지 이게 그 인건비도 나오고 재료값이 나오는 이 짜장면을 3,000원 받으라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웬 꿀입니까? 가서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은 적자예요. 그렇게 파산하는 중국집들도 속출을 했어요. 저희 짜장면 안 팝니다. 그건 또 정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짜장면 왜 팔란데 안 팔아? 이런 것까지 했어요. 강제로 짜장면을 만들어만 했어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원래 짜장면은 간짜장이었으니까 짜장을 한번 볶고 그런 이제 그 익힌 면에 딱 이제 덮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짜장을 한번 볶으면 거기에 물을 붓고 전분물을 부어서 꾸덕하게 끈적하게 만들어서 한 솥을 끓여서 주문이 나오면 이미 익혀진 면에다가 이것만 한 국자 짜장을 퍼서 주면 되게끔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한 이유가 짜장면 상한제 가격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화교들도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짜장면은 간짜장이란 이름을 갖게 됐고 원가 절감 짜장면이 지금의 짜장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중국 화교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중국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노포 중국집에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정말 밖에 나가서 욕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집에 앉아서 갑자기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종업원을 부르는 거예요. 충격받아서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니 이렇게 매너 없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런데 화교한테는 원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인들은 화교, 종업원이나 사장님을 부를 때 그냥 박수 쳐서 부를 정도로 확실하게 약간 비국민 취급, 확실하게 인간 이하로 좀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빴죠. 그러나 그렇게 화교들을 대해서 안 된 일이지만 그렇게 화교들을
대할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의 자본을 빼앗아서 우리 민족 자본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박정희가 나빴죠? 화교들한테는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어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거죠. 도덕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한 건데 사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보수주의, 한국만의 전통 보수의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주의인 거예요. 박정희는 민족주의자면서 군대식 집체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면서 성장주의자인 짬뽕이 된 인물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철저한 결과주의자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세대에 의해서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사회가 됐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박정희의 덕을 봤느냐? 저는 봤다고 얘기하는 편인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이후에 어쨌든 지금 우리 삶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남긴 조건이 있죠. 공과를 떠나서 이 사람은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뉴라이트처럼 이분을 숭배할 필요도 없지만 이분을 철저히 부정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당, 이발소, 양복점처럼 화교가 장악했던 업종들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국인 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화교 경제를 정면 충돌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구조를 설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너지게 우리도 퍽 사는 나라 꽤 있는 집안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은 한 10년 전부터는 더 이상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그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과거와 달리 거리두기를 통해서 중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교란하는 현상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려하고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과 제도죠. 그 중국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잡아다가 배 태워가지고 어디 황해에다가 퐁당퐁당 빠뜨릴 건가요? 황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그럴 순 없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라는 건 사람들이 말을 해서 말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제도의 힘은 강력해요. 법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법제를 만들어서 충분히 중국 자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어요. 아니 법이 그렇다는데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법안 발의해서 그 법안 통과시켜서 그 외국계 자본, 중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부를 독점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시장이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교란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요새 차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라고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법제처가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건데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그 친중 감수성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민주당 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저의 외침을 몇 분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정말 이제는 80년대가 아닙니다. 1980년대가 아니에요. 1980년대에 형성된 정체성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의 현실 정치가 작동하는데 정말로 영향을 줘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일각에선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우린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갈림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디서 그 분기점이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분기점? 지금부터 몇 년이네? 차기 정부에서 완전 갈라지겠죠. 이 분기점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기업들 부도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 하락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영업 폐업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그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 경기 부진이라고 넘기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제가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지금 뉴스만 봐도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대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현실화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데 네가? 라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거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저는 그 수많은 몸뚱이를 다 잘라내고 결론에 빨리 간다면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 개헌으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국민 개병제, 양성 모두 징병, 전 이거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조 문제, 지금의 노조법, 노동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족 노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87년 체제 너무 많이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멍해처럼 지고 온 한때 굉장히 좋은 툴이었으나
지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정말 이 무거운 무게만 남은 이 짐이 된 87년 헌법을 개헌을 통해서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 바뀌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열강의 틈바구니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성공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국가가 돼야 되겠죠. 일본이 몰락한 뒤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조용히 국경을 넘어갔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스스로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수치상의 붕괴가 아니라 사람의 이탈이에요. 사람의 이탈. 제가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가 국군이 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잘 산 나라가 됐더니 로마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해요. 그래서 군대에 갈 병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 대가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로마 군인을 시키죠.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인력 유출이 아니에요. 인력 유출은 국내에서 그 산업 분야에서 사라지는 것도 인력 유출이에요. 가령 우수한 엔지니어가 치킨집을 하면 그것도 인력 누수고요. 또한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과학 영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의대에 진학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인력 누수예요. 로마는 서로마도 그렇고 동로마도 그렇고 이 국가들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군사 분야를 용병에게 맡기면서 활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인력 누출인 거예요. 해외에 대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먼저 국내에서 생존이 가능해야 외국에서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자리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동기를 제공해 줄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돼요. 모든 국제적인 기술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생존이 먼저잖아요. 로마 군단병이랑 똑같아요. 로마군은 군 복무 기간이 17년이었어요. 17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합니까? 당시엔 평균 수명이 40살, 50살 그런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우미나 정책의 표본처럼 이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빵과 서커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17년간의 군복무를 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17년간의 군복무를 시켜야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빵과 서커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사업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을 서주고 회생 파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망해서 그냥 한 번 망했다고 끝나지만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테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물건을 사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일원이 되다.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그게 다 빵과 서커스예요. 빵과 서커스의 고급스러운 세련화된 현대 버전은 벤처 투자도 있죠. 국가가 벤처에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먹여 살려주는 거죠. 초창기에. 그렇지만 거기서 또 잘 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잘 되는 기술이 나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들을 또 고용하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과 서커스를 우리가 단지 빵과 서커스를 비판의 용도로 부정적인 용도로 많이 쓰는 언어지만 빵과 서커스가 로마 시대에 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 그것은 필수 불가결했다.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과 서커스를 잘 제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수술에 들어갈 때가 지났다. 그래서 개헌 정치권에서 개헌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겠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천천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 안에 방향을 틀 것인가. 우린 아직 기회를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린 모든 기회를 놓쳤고 열자는 다 떠났고 망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구조적 변곡점 위에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일본이 부러운 건 일본의 크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다 거쳤는데도 어쨌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또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1억이 훌쩍 넘는 인구가 만들어내는 규모, 그 탄탄한 내수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일본 경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우리는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해당하는 시대가 오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패망의 30년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줄폐업, 줄부도, 출산율 문제야 뭐 워낙 유명하고 심각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민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피로 그러니까 임계점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해야 될 건 경기 부양하자 유동성을 공급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편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 구조도 개편돼야 되겠고 교육과 산업의 연계 혁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교육과 산업 산학 뭐 협동 무슨 법안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의대나 전문직이 아니라 국가 핵심 역량 사업에 몸을 던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도 재설계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그 리어카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직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제 무너뜨릴 때 엄청난 대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카르타고보다 돈도 없고 카르타고보다 촌스럽던 로마가 부유하고 세련된 카르타고를 멸망시키잖아요. 이것은 로마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카르타고의 수준이 더 높았지만 로마 사회의 응집력은 더 강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군은 다 시민병이죠. 로마 남자는 기본적으로 농사꾼인 동시에 군인이었어요. 카르타고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상인 조직들이 조직한 무역 연합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각자 열심히 돈 벌어서 부유함을 누리고 돈을 각출해서 용병을 사다 쓰는 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상인들에게는. 그러나 이 계산적인 합리로 국가가 살고 죽지 않아요. 국가가 위기를 헤쳐나가고 살고 죽을 때는 응집력으로 살고 죽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킬 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카르타고의 한니발 바르카 장군이잖아요. 한니발 바르카를 증오하고 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공포를 느꼈지만 또 지극히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이나 이 한니발이 갖고 있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로마인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번영한다라고 하는 기본 상식을 우리가 재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X세대고 개성시대 겸 개인주의 시대의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시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민족,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재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적 성장이란 말이 좀 어느 때부터 유행이잖아요. 내적 변화 이후에 외적인 생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적 붕괴를 막아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우리의 내적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더 강력한 열강이 돼서 열강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말 많은 게 걸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는 최근 보수는 이재명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보수의 의미를 제기하셨는데요. 한국 보수의 뿌리와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함께 쓴 공저자들과 함께 쓴 그 책 제목에서 보수는 한국형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만과 박정희의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단지 뭐 성장 중심이면 보수고 뭐 분배에 더 신경을 쓰면 진보고 이런 식의 보수 진보 좌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막 프랑스, 영국, 미국식의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 진보를 나눌 때 한국에서 보수 진보를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의 두 신으로 환웅과 단군으로 추앙받는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두 인물이 보수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많이 컨테미네이션, 오염시켰어요. 한국의 보수는 그냥 결과적으로 결과주의예요. 자,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이유. 자,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됐지? 계속해서 역산의 그 역추적을 하잖아요. 그럼 최초에 뭐가 있었을까요? 커다란 거 하나 있습니다.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농지개혁은 어떤 거냐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80%의 인구가 농업 인구였어요. 그 중에 다시 85%가 소작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인구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 거쳐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인구의 대부분은 지주에게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이 소작농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선사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소출의 30%를 5년 동안 납부하면 내가 경작하던 땅이 내 땅이 된다. 말이 됩니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대만도 일본도 농지개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농지개혁을 시도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도 없어요. 이걸 지금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혀 과정 없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강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갈피탕집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매출의 30%를 건물주에 5년 동안 납부하기만 하면 그 공간 1층이 건물 1층이 내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거를 실시를 한 거예요. 누가 안 합니까? 원래 소장농들은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무조건 뺏겼어요. 심할 경우에는 60% 70%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돼요. 그것도 국가에게 납부하면 국가가 이제 그걸 대납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당시에 생존해 있던 친일파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지주들은 다 몰락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요. 우리는 소장농, 전국의 소장농이 다 자장농이 됩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뜯기지 않아도 되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기죠. 이 잉여 농산물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됐고요. 최초의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말하자면 어느 산업 현장에 투입돼도 우리나라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 역군들이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량으로 말하자면 공장처럼 출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옛날에 6남매씩을 낳아갖고 키웠는데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땅을 6분의 1로 6분의 1씩 나눠서 상속을 시켜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3대도 못 가요. 땅이 좁아지면. 그러면은 공부시킨 애들은 도시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산업 역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에게 이승만이 농림부 장관을 맡기면서 이 농지개혁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파인 이승만과 정말 극좌파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이 그때만큼은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서 농지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성장 가능성 발전의 튼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 정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우파라면 그런 빨갱이 짓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농지개혁을 하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고 해야만 하니 자기가 싫어했던 나중에는 그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엔 사회주의자도 필요하면 쓴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농림부 장관을 맡겨서 그림처럼 농지개혁에도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의 결과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됐죠. 이게 한국식 보수예요. 우파주의. 한국식 우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던 나라는 굴러가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만든다. 그 과정에 논리적 일관성은 없더라도 그냥 집체주의, 군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다 끌고 와서 짬뽕 믹스를 만들어놔도 그래서 제가 보수가 오염됐다고 하는 좋은 의미로도 오염됐다. 만들어도 결과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는 뭐냐면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것도 결과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 돼야 된다라는 게 이승만 박정희의 결과주의였어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제도가 뭘까요? 국민의료보험 제도예요.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로 외국에서 견하고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 부분도 많은 국가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최상급인 국가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민의료보험.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나라를 배신한 만주군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사회주의자이기도 해요. 박정희는 여러 가지 사상이 믹스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은 결과주의로 흘러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새마을 운동을 보면 민족주의, 집체주의, 군대주의, 어떤 군대식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주의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일하고 집단 노동자처럼 그 결과를 나누는 그 모습은 굉장히 또 공산주의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의 운동이 외국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후진국, 준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이런 성공 모델이 없어요. 왜 성공했을까?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다 끌어다 쓰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보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용어 사용으로 보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보수가 없지만 한국형 보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의 결과주의, 실용적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박정희가 화교들 때려잡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화교 자본이 없어야 화교 자본이 몰락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게 너무 보이니까 그냥 대놓고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한국형 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이재명은 그냥 결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내놓는 정책들을 쭉 보면 이승만, 박정희랑 비슷하게 항상 분배가 필요한 부분에선 분배를 말하고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 성장을 말해요. 이 사람은 성장주의자인데 성장을 위해서 분배가 도구로서 필요하다는 거지. 분배를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처럼 분배는 아름다운 것, 분배는 좋은 것, 분배는 정의로운 것 이렇게 도덕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결국 그리고 분배 성장은 쌍을 이룬 성장이 돼야 분배도 되고 분배도 돼야 성장이 되는데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심플한 결과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갖다 쓰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보수는 이재명의 보수는 한국적 보수다. 이게 책 제목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상황을 볼 때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죠. 지금 출산율을 보세요.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지금 자영업 폐업률을 보세요.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책을 급하게 썼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을 때, 이 사람이 욕을 먹을 때, 물론 이 사람을 지지해도 되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욕을 먹을 때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이유로 욕을 먹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욕을 먹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한국의 전통적 보수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욕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에요. 자, 국힘에서 그 상속세 이제는 정말 상속세 폐지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운동하셨던 분들의 그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상속세는 불로소득, 부자들일수록 상속 많이 받는 것, 그것은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것,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속세 폐지하자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거를 폐지하자고 할 수가 있냐. 그 부자들 좋으라고 하는 그 국힘이 발의한 그 법안에 어떻게 동조를 할 수가 있냐. 변절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주의라니까요. 자, 상속세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속세를 다 물고 아들한테 중소기업을 물려주면은 그 기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회사를 굴러가고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그 자본이 결국은 회사 처분하면 뭐 합니까?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자식한테 회사 물려주는 이 현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지. 이 잘못된 문화를 바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떠들면 자식에게 기업 물려주고 싶은 사장님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그 마음은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바뀔 거라면 상속세를 폐지해서 우리의 산업 역량이 구석구석, 전국 구석구석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자. 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사고 방식이에요. 여기 정파적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성남 길바닥, 여기도 중앙정치 출신이 아니잖아요. 성남 스트릿에서 길바닥에서 정말 그 사회운동 그 변호하다가 뭡니까?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시장이 됐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경기도지사 됐다가 비로소 중앙정치, 여의도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거든요.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좌우 논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좌파고 종북좌파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상의 이재명을 놓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차라리 실용적인 결과주의만 있고 이념적 근본도 없고 차라리 근본이 없다. 이렇게 욕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빨갱이라서 욕한다? 포퓰리스트라서 욕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그다음에 경기도 그 지역 화폐 같은 거 보면 항상 뭐냐면 내수 시장을 돌린다거든요. 돌려야지 시장이 돌아가야지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을 포퓰리스트나 종북좌파라고 비난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가 돼서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의 억울함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지지하지 않으셔도 되죠. 알고 선택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이 쓰러지는 시대에 이런 기억을 어떻게 현재와 연결하고 계승할 수 있을지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수 집단은 보수 세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뇌당해서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지적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말버릇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분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때문이에요.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 그게 어느 정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 거고 어느 정도 비율을 국민들이 잘 해준 건지 그 비율을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도자였던 시절에 국민들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신장로에 도로가 깔리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봐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밥술이나 간신히 먹고 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의 피와 노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지는데 내 손을 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존중해야 돼요. 이 정도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지적 도덕적 우월감을 무슨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만큼 멍청하고 남들은 나만큼 똑똑하다. 나는 남들만큼 나쁘고 남들은 나만큼 착하다란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장을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응집력이 다시 모일 때가 됐는데 지금은 사회 부심과 분노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참 정말 촌스러운 말로 끝을 낼게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창피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